생선 한 마리, 고등어 한 마리 때문에 국가 비상사태가 올 수 있다고 믿으시겠습니까? 저도 비웃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제 눈앞에서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수도 아크라 중앙시장. 한국산 고등어가 도착한다는 소문이 돌자 사람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서로 밀치고 싸웠습니다. 한 여성이 소리쳤어요. 이거 없으면 우리 오늘 저녁 반찬 끝이야.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긴급조사에 들어갔어요.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국 수입 고등어의 70%가 한국에서 왔습니다.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었어요. 제가 무시했던 그 작은 나라, 한국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코리아 PC 공급 중단 시 식량 대란 발생. 저는 화가 났어요. 말도 안 돼, 고등어 때문에 국가가 흔들린다고.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요. 설마 한국이 이걸 다 관리한다고? 분명 뒤에 일본이나 유럽 자본이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직접 제 눈으로요. 그래서 부산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본 것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새벽 3시 배를 타는 어민들. 영하 20도 냉동 창고. 컨테이너가 쉬지 않고 움직이는 항구. 그리고 한 어부의 말. 우리가 잘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먹고 힘내면 좋은 거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오만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고등어 한 마리가 한 나라 고위 관료를 무릎 꿇게 만들었다는 걸요. 작다고 무시했던 나라가 사실은 거인이었다는 걸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은 그 충격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여러분께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데사요 윌리엄스입니다. 가나 농수산부 차관 수산자원 총괄 책임자죠. 48살에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아프리카에서 고위 공직자가 되려면 실력과 인맥, 그리고 냉철함이 필요합니다. 저는 특히 냉철함으로 유명했습니다. 감정으로 일하지 않았어요. 숫자로 판단했습니다. 국민 정선이 국가 자존심이니 하는 말들은 정치인들이 표를 얻으려고 쓰는 수사라고 생각했죠. 저는 행정가였습니다. 효율과 결과만 봤어요. 2023년 4월 12일 오전 9시 제 비서 카메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차관님, 긴급 보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았어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산 고등어 공급 중단 시 식량 안보 위기 가능성.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고등어요? 생선 한 종류 때문에 국가가 흔들린다고요? 카메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차관님, 숫자 보세요. 전국 수입 고등어의 70%가 한국산입니다. 대체 공급원이 없어요.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숫자가 빼곡했습니다. 연간 수입량 12만 톤, 그중 한국산 8만 5천 톤. 비율로 따지면 70.8%였어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정말 맞나요? 카메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관 통계입니다. 틀림없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이요?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요. 저는 한국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 머릿속에서 세계 산업을 움직이는 건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이었습니다. 한국은 그냥 전자제품 잘 만드는 작은 나라 정도였죠. 시장 가보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직접 확인해야겠어요. 카메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차관님이 직접요? 시장은 더럽고 복잡한데요.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가는 겁니다. 숫자만 보면 진실을 놓쳐요. 수도 아크라 중앙시장, 오전 11시 도착했습니다. 덥고 시끄러웠어요. 생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였어요. 저는 수산물 구역으로 걸어갔습니다. 좌판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한 좌판 앞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뭔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가까이 갔습니다.
상인이 소리쳤습니다. 한국 고등어 오늘 들어옵니다. 오후 2시요.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자리 맡아놔야겠다. 늦으면 못 사. 저는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한국 고등어라는 말에 사람들 눈빛이 달라졌어요. 다급했습니다. 절박했어요. 저는 한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한국 고등어를 그렇게 찾으세요? 여성이 저를 봤어요. 당연하죠. 제일 싸고 맛있어요. 크기도 딱 좋고요. 다른 고등어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여성이 고개를 저었어요. 노르웨이산은 비싸요. 중국산은 냄새나고요. 한국산이 최고예요. 우리 가족 저녁 반찬은 항상 한국 고등어예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른 좌판으로 갔습니다. 상인에게 물었어요. 한국 고등어 얼마나 팔아요? 상인이 대답했습니다. 하루 100kg요. 매일 동나요. 더 달라고 해도 물량이 없대요. 저는 놀랐습니다. 하루 100kg이요? 이 좌판 하나에서요? 네, 상인이 말했어요. 우리 시장만 15개 좌판이 한국 고등어 팔아요. 다 합치면 하루 1,500kg이요. 일주일이면 10톤 넘어요. 저는 계산했습니다. 아크라 시장만 그렇다면 전국은요? 다른 나라 고등어는 안 팔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상인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팔죠. 하지만 안 나가요. 손님들이 한국산 찾거든요. 가격 똑같아도 한국산 사요. 믿음이 있어요. 점심시간 저는 시장 식당에 앉았습니다. 메뉴판을 봤어요. 구운 고등어, 고등어 스튜, 고등어 튀김. 모두 한국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주인에게 물었어요. 왜 한국산이라고 표시해요? 주인이 웃었습니다. 손님들이 확인하거든요. 한국산 맞냐고요. 그래서 미리 써놔요. 식사를 주문했습니다. 구운 고등어가 나왔어요. 먹어봤습니다. 맛있었어요. 비린내가 없었습니다. 육질이 단단했어요. 저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찾는지요? 오후 2시 트럭 한 대가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뒤에 냉동 컨테이너가 달려 있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하얀 김이 피어올랐어요. 한국 고등어였습니다. 상자에 한글이 적혀 있었어요. 사람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줄을 섰어요. 밀치고 당겼습니다. 상인이 소리쳤어요. 천천히 다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충격받았어요. 이게 정말 생선 사는 광경인가? 마치 구호품 나눠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 여성이 고등어 한 마리를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어요. 오늘 저녁은 이걸로 해결이야. 옆 사람이 부러운 눈빛으로 봤습니다. 저는 콰메를 봤습니다. 콰메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차관님, 이거 심각한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각하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이건 의존입니다. 완전한 의존이에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5시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수산국 전 직원이 모였습니다. 저는 오늘 본 것을 보고했어요. 시장 상황, 사람들 반응, 공급 집중도 모두 심각하게 들었습니다. 대안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 하나의 70% 의존은 위험해요. 공급선 다변화 방안 찾으세요. 직원들이 메모했어요. 노르웨이, 일본, 중국. 다른 옵션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의문이 남았습니다. 왜 한국일까? 왜 사람들은 한국 고등어만 찾을까? 가격이 싸서? 맛이 좋아서?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 고등어를 검색했어요. 자료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세계 2위 고등어 수출국. 연간 30만 톤 수출. 아프리카 시장 점유율 45%. 놀라운 숫자였어요. 더 파고들었습니다. 한국 원양어업 역사, 냉동 기술, 품질 관리 시스템. 읽을수록 놀라웠어요. 이건 단순한 어업이 아니었습니다. 산업이었어요. 체계적이고 정밀한 산업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무시했던 게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전자제품이나 만드는 나라라고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바다에서도 한국은 강자였어요. 그리고 제 나라 식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보겠다고요. 한국으로요. 숫자만 봐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현장을 봐야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왜 사람들이 한국 고등어를 믿는지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서실에 지시했어요. 한국 출장 준비하세요. 부산이요. 수산 관련 기관 방문 일정 잡아주세요. 화매가 놀랐습니다. 차관님이 직접 가시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제가 직접 봐야 합니다.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땅을 처음 밟았어요. 깨끗했습니다. 체계적이었어요. 공항에서부터 느껴졌습니다. 이 나라는 다르구나. 한국 도착 다음 날 저는 부산 자갈치 시장에 갔습니다. 오전 6시였어요. 이른 시간이었지만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생선 경매가 한창이었어요. 통역사 이민수 씨가 설명했습니다. 새벽 경매가 제일 중요해요. 신선한 생선은 이때 다 팔려요. 저는 경매장을 둘러봤습니다. 체계적이었어요. 등급별로 분류되고 가격이 투명하게 매겨지고 거래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고등어 경매장으로 갔습니다. 얼음 위에 고등어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크기가 일정했습니다. 색깔이 선명했어요. 제가 가나에서 본 것보다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경매사가 빠르게 외쳤어요. 1등급 고등어 100kg, 시작가 30만 원. 손이 올라갔습니다. 32만 원, 35만 원, 40만 원. 순식간에 낙찰됐어요. 다음 물량이 나왔습니다. 또 빠르게 팔렸어요. 저는 그 속도에 놀랐습니다. 1분도 안 걸렸어요. 경매가 끝나고 한 중개상을 만났습니다. 김철수 씨였어요. 30년 경력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고등어 수출이 많다고 들었는데 어디로 주로 가나요? 김철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아프리카요. 특히 서아프리카, 가나, 나이지리아, 세네갈. 거기서 인기 많아요. 왜 인기가 많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철수 씨가 웃었어요. 가격 대비 품질이 최고니까요. 우리 고등어는 크기가 일정해요. 400에서 600g. 한 가족이 먹기 딱 좋죠. 맛도 좋고요. 품질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철수 씨가 냉동 창고를 가리켰어요. 저기 가보시면 알 거예요. 우리 시스템 보면 놀라실 겁니다. 저는 따라갔습니다. 냉동 창고 안은 영하 20도였습니다. 추웠어요. 하지만 깔끔했습니다. 고등어가 상자에 담겨 쌓여 있었어요. 상자마다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날짜, 등급, 무게, 목적지. 모든 정보가 기록돼 있었어요. 컴퓨터로 관리해요. 김철수 씨가 설명했습니다. 어느 배에서 잡혔는지, 언제 냉동했는지, 어디로 가는지 다 추적 가능해요. 문제 생기면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어업이 아니었어요. 과학이었습니다. 온도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영하 20도 유지합니다. 김철수 씨가 대답했어요.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품질 떨어져요. 그래서 2중 3중 체크해요. 전기 끊겨도 비상 발전기 돌아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저하군요. 오전 10시 수산물 가공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부산 외곽에 있었어요. 건물이 컸습니다. 깨끗했어요. 입구에서 위생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머리망, 장갑, 신발 커버 모두 착용했어요.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고등어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이 하나씩 검수했어요. 크기, 색깔, 상처. 불량품은 바로 걸러냈습니다. 공장장 박영호 씨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수출용은 특히 엄격하게 관리해요. 아프리카 고객들이 믿고 사니까요. 한번 신뢰 잃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품질에 목숨 걸어요. 불량률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3% 이하예요. 박영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목표는 1%인데 아직 못 맞춰요. 계속 개선 중이에요. 저는 놀랐습니다. 3%도 낮은데 1%를 목표로요? 포장 라인으로 갔습니다. 고등어가 진공 포장되고 있었어요. 상자에 담겼습니다. 라벨이 붙었어요. 모두 자동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했어요. 하루 처리량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30톤이요. 박영호 씨가 대답했어요. 이 공장 하나에서요. 점심은 공장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요. 메뉴는 고등어 구이였습니다. 당연하다는 듯 나왔어요. 먹어봤습니다. 맛있었어요. 가나에서 먹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아, 이게 그 맛이구나. 제 국민들이 찾는 맛이구나. 식사 후 한 작업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수진 씨였어요. 15년 경력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왜 이렇게 품질에 신경 쓰세요? 최수진 씨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고등어 먹는 사람들 생각하면 당연하죠. 멀리 아프리카까지 가는 거잖아요. 신선하게 가야죠.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멀리 아프리카까지. 최수진 씨는 가나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 국민들을요. 그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오후 2시 수협중앙회를 방문했습니다. 담당자 정민호 씨를 만났어요. 아프리카 수출 현황을 설명해 줬습니다. 연간 8만 톤 수출, 그중 가나가 2만 5천 톤. 최대 수입국이라고 했어요. 왜 가나가 많이 수입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민호 씨가 대답했어요. 수요가 많아요. 가나 분들이 우리 고등어 좋아하시거든요. 가격도 적당하고 품질도 좋고. 그래서 계속 늘어나요. 공급 문제는 없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정민호 씨가 말했어요. 하지만 앞으론 모르죠. 어획량이 줄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양식도 시도하고 있어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가격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킬로그램당 3달러 정도예요. 정민호 씨가 대답했어요. 가나 현지 가격보다 싸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현지에선 4달러예요. 중간 유통 마진이 있어요. 직거래 가능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민호 씨가 생각했어요. 가능하죠. 물량만 보장되면요. 정부 간 계약이면 더 좋고요. 저는 메모를 더했습니다. 이건 검토해 볼 가치가 있었어요. 저녁 부산 해운대 해변을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시원했습니다. 이민수 씨가 옆에서 물었어요.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놀라웠어요. 시스템이 완벽해요. 한국 사람들은 일을 정말 철저하게 하네요. 이민수 씨가 웃었어요. 그게 한국식이에요. 대충 안 해요. 특히 수출품은요. 신뢰가 중요하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뢰. 그게 핵심이구나. 호텔로 돌아와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본 것들. 자갈치 시장 경매, 냉동 창고 시스템, 가공 공장 품질 관리, 작업자들의 책임감. 모든 게 인상적이었어요. 이제 이해했습니다. 왜 제 국민들이 한국 고등어를 찾는지요. 하지만 여전히 궁금했습니다. 현장은 어떨까? 실제로 고등어를 잡는 사람들은요. 배 위에서는 뭘 하고 있을까? 저는 정민호 씨에게 연락했어요. 어선 방문 가능할까요? 정민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내일 새벽 출항하는 배 있어요. 타보시겠어요? 타겠습니다. 제가 즉시 대답했어요. 꼭 보고 싶어요. 다음 날 새벽 4시 저는 부산 감천항에 도착했습니다. 어두웠어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항구는 밝았어요.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어선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정민호 씨가 한 어선을 가리켰습니다. 저 배예요. 금성호. 50톤급 고등어 어선이에요. 선장 이정수 씨가 30년 경력이래요. 저는 배로 걸어갔습니다. 선장이 갑판에 서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이정수 선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오셨다고요? 저는 악수했어요. 네, 가나입니다. 고등어 배우러 왔어요. 이정수 선장이 웃었습니다. 배울 게 뭐 있어요? 그냥 물고기 잡는 건데요. 하지만 그 눈빛은 달랐습니다. 자신감이 있었어요. 겸손하지만 프로였습니다. 승선하세요. 곧 출항해요. 저는 배에 올랐습니다. 갑판이 깨끗했어요. 장비가 정돈돼 있었습니다. 선원이 6명이었습니다. 모두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준비가 끝난 듯 보였습니다. 이정수 선장이 출항 명령을 내렸어요. 엔진이 울렸습니다.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항구를 빠져나갔습니다. 바다가 펼쳐졌어요. 깜깜했습니다. 하지만 레이더 화면엔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어군 탐지 장비였습니다. 이정수 선장이 설명했어요. 저기 보이죠? 고등어 떼예요. 30분 후 도착합니다. 어떻게 아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경험이요. 이정수 선장이 대답했어요. 30년 하다 보니 물때, 조류, 수온 보면 알아요. 그리고 이 장비가 도와주죠. 레이더를 톡톡 쳤습니다. 선원들이 그물을 준비했습니다. 체계적으로 움직였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손짓만으로 통했어요. 한 선원이 제게 구명조끼를 건넸습니다. 입으세요. 안전이 제일이에요. 저는 고맙게 받았습니다. 새벽 5시 30분 어장 도착했습니다. 이정수 선장이 명령했어요. 투망 준비. 선원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물이 바다로 내려갔어요. 깊이 들어갔습니다. 30m쯤 됐을까요? 15분 기다렸습니다. 조용했어요.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정수 선장이 레이더를 확인했어요. 좋아, 들어왔어. 인양 시작. 선원들이 윈치를 돌렸습니다. 그물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수면 위로 그물이 나타났습니다. 가득했어요. 고등어가 펄떡이고 있었습니다. 은빛이 번쩍였어요. 선원들이 환호했습니다. 대박이다. 이정수 선장도 웃었어요. 오늘 운 좋네요. 그물을 갑판에 쏟아냈습니다. 고등어가 우르르 쏟아졌어요. 수백 마리였습니다. 선원들이 즉시 분류를 시작했어요. 크기별로 나눴습니다. 큰 것, 중간, 작은 것. 빠르게 분류됐어요. 상한 건 없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 선원이 대답했어요. 있으면 바로 버려요. 품질 관리 철저해요. 한 마리 때문에 전체 실내 잃으면 안 되거든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류된 고등어는 즉시 얼음 상자에 담겼습니다. 얼음이 가득 채워졌어요. 온도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빨리 식혀야 신선도 유지된다고요. 선원들 손이 빨랐습니다. 10분 만에 모두 처리됐어요. 두 번째 투망을 했습니다. 또 성공했어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전 9시쯤 되니 어창이 가득 찼어요. 오늘은 이만하면 됐어요. 이정수 선장이 말했습니다. 귀향하죠. 돌아오는 길, 저는 이정수 선장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얼마나 자주 나가세요? 제가 물었어요. 주 4회요. 이정수 선장이 대답했습니다. 날씨 좋을 때 최대한 나가요. 고등어는 시기가 있거든요.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힘들죠. 이정수 선장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이도 들고요. 하지만 이게 제 일이에요. 30년 했어요. 이제 몸이 알아서 움직여요. 가족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딸 둘 있어요. 이정수 선장이 웃었어요. 다 대학 보냈어요. 고등어 덕분이죠. 큰딸은 선생님, 작은딸은 간호사예요. 자랑스러워요. 아프리카로 고등어 간다는 거 아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알죠. 이정수 선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나, 나이지리아 많이 간다고 들었어요. 거기서 잘 먹어준대요. 기분 좋아요.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잡은 물고기로 누군가 밥 먹고 힘내잖아요. 이정수 선장이 바다를 봤어요. 그게 좋아요.
돈도 중요하지만 그게 더 뿌듯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정수 선장은 단순히 장사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책임감을 갖고 일했습니다. 제 국민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전 11시 감천항 귀향했습니다. 트럭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어창을 열었습니다. 얼음 상자가 꺼내졌어요. 트럭에 실렸습니다. 검수가 시작됐어요. 검수원이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크기, 신선도, 상태. 기준에 맞으면 합격, 안 맞으면 불합격. 엄격했어요. 이정수 선장도 긴장하고 지켜봤습니다. 합격률 98%. 검수원이 발표했어요. 좋아요. 이정수 선장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네요. 2% 떨어진 건 어떻게 돼요? 제가 물었습니다. 국내 소비용으로 가요. 수출은 못해요.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가공 공장으로 간다고 했어요. 거기서 포장되고 냉동되고 선적된다고요. 일주일 뒤면 가나 도착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트럭을 바라봤어요. 저 안에 제 국민들 저녁 반찬이 있구나. 점심은 항구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이정수 선장과 선원들이 함께였어요. 메뉴는 역시 고등어였습니다. 회, 구이, 찌개. 다양하게 나왔어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식사 중에 한 선원이 물었어요. 가나에선 고등어 어떻게 먹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주로 구워 먹어요. 토마토 소스에 양파 넣고요. 밥이랑 같이 먹죠. 선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맛있겠네요. 한번 가보고 싶어요. 한 선원이 말했습니다. 우리 고등어 먹는 사람들 보고 싶어요. 어떤 표정으로 먹는지요? 저는 웃었습니다. 환하게 웃어요. 정말 좋아해요. 오후 2시 저는 수협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정민호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떠셨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놀라웠어요. 시스템이 완벽해요. 사람들도 진심이고요.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정민호 씨가 말했어요. 왜 한국 고등어가 인기 있는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이해했어요. 품질, 시스템,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 모든 게 완벽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감탄과 동시에 두려움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의존해도 되나? 한국 하나의 70%를요? 만약 공급이 끊기면요? 정민호 씨가 제 표정을 읽었는지 말했어요. 걱정하시는 거 알아요. 의존도가 높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도 책임감 있어요. 가나가 최대 고객이거든요. 쉽게 끊지 않아요. 보장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민호 씨가 잠시 생각했어요. 정부 간 계약 맺으면 어떨까요? 장기 공급 계약이요. 그럼 서로 안심할 수 있어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검토해볼 가치가 있었어요. 저녁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오늘까지 본 모든 것. 시장, 공장, 어선, 시스템, 사람들, 책임감. 빼곡하게 적었어요.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고등어 공급망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권고사항도 적었습니다. 공급선 다변화 필요, 정부 간 장기 계약 체결, 자체 어업 역량 강화. 균형이 필요했어요. 한국에 감사하지만 의존도는 줄여야 했습니다.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봤습니다. 부산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강할까? 자원도 없고 땅도 작은데. 답은 명확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이정수 선장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는 한국해양수산부를 방문했습니다. 서울 정부청사였어요. 담당 국장 박준영 씨를 만났습니다. 환영합니다. 박준영 국장이 악수했어요. 가나에서 멀리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많이 배우고 있어요. 한국 수산업이 대단하더군요. 박준영 국장이 웃었어요. 과찬이에요. 우리도 어려움 많아요. 어획량 줄고 인건비 오르고요. 회의실로 갔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준비돼 있었어요.
한국 원양어업 현황이었습니다. 박준영 국장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한국은 세계 4위 원양어업 국가예요. 연간 어획량 60만 톤. 그중 고등어가 30만 톤이죠. 주요 수출 시장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프리카가 1위예요. 박준영 국장이 그래프를 가리켰어요. 45%가 아프리카로 가요. 가나, 나이지리아, 세네갈 순이에요. 왜 아프리카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준영 국장이 대답했어요. 수요가 많아요. 가격도 적정하고요. 유럽이나 일본은 비싸요. 미국은 소비가 적고요. 아프리카가 최적이에요. 공급 문제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안정적이에요. 박준영 국장이 말했어요. 하지만 앞으론 모르죠. 기후 변화로 어획량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양식 투자하고 있어요. 양식이요? 제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고등어 양식이요. 박준영 국장이 설명했어요. 아직 초기 단계지만 성공하면 공급 안정화될 거예요. 7년 후 상용화 목표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안도했습니다. 한국이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단순히 지금만이 아니라 미래도 준비하고 있구나. 역시 믿을만 했습니다. 가격 변동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최근 3년간 안정적이에요. 박준영 국장이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킬로그램당 2.8에서 3.2달러. 큰 변동 없어요. 우리가 조절하거든요. 어떻게요? 제가 물었습니다. 수출 물량 조절이요. 박준영 국장이 설명했어요. 너무 많이 나가면 가격 떨어져요. 적게 나가면 올라가고요. 적정선 유지하려고 노력해요. 시장 안정이 중요하거든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출이 아니었어요. 전략이었습니다. 시장을 이해하고 관리하고 있었어요. 저희 같은 수입국 입장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은 정부청사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박준영 국장과 직원들이 함께였어요. 역시 고등어가 나왔습니다. 한국 사람들 정말 고등어 좋아하시네요. 제가 말했어요. 박준영 국장이 웃었습니다. 국민 생선이에요. 값싸고 맛있고 영양 많아요. 수출하고도 국내 소비 충분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충분해요. 박준영 국장이 대답했어요. 국내 소비 60만 톤, 수출 30만 톤. 균형 맞춰요. 국민 먼저, 수출은 그 다음이에요. 그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국민 먼저. 당연한 것 같지만 많은 나라가 못 지켜요. 수출에 집중하다 국내 공급 부족해지는 경우 많거든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오후, 저는 혼자 시간을 가졌습니다. 명동 거리를 걸었어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가게가 즐비했어요. 음식점, 카페, 옷가게. 활기찼습니다. 한 수산물 가게 앞을 지나갔습니다. 진열장에 고등어가 있었어요. 가격표를 봤습니다. 킬로그램당 8,000원. 계산해보니 7달러쯤 됐어요. 가나에서 4달러보다 비쌌습니다. 가게 주인에게 물었어요. 이거 어디서 왔어요? 국산이요. 주인이 대답했어요. 부산 앞바다서 잡은 거예요. 신선해요. 오늘 아침 들어왔어요. 비싸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주인이 웃었어요. 국산이 비싸죠. 하지만 맛있어요. 손님들 찾아요. 수입산도 있는데 역시 국산이 최고예요. 저는 고등어 한 마리를 샀습니다. 호텔로 가져갔어요. 직원에게 부탁해서 구워달라고 했습니다. 저녁에 먹었어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가나에서 먹던 것보다 약간 더 좋았어요. 신선도 차이였습니다.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맛있는 걸 수출도 해요. 자기들만 먹어도 되는데. 왜 나눌까? 돈 때문만일까? 아니었어요. 이정수 선장 말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 밥 먹고 힘내잖아요. 그날 밤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어떻게 봤는지요. 작은 나라, 전자제품이나 만드는 곳. 무시했어요. 진지하게 생각 안 했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한국은 작지만 강했습니다.
자원 없지만 기술 있었어요. 유명하진 않지만 실력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책임감 있었어요. 제 국민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제 오만이요. 큰 나라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제 편견이요. 일본, 중국, 미국, 유럽. 그 사이에 한국이 있었는데 못 봤어요. 아니,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오판했다. 크기로 판단했다. 명성으로 봤다. 완전히 틀렸다. 한국은 작지만 위대하다. 조용하지만 강하다. 겸손하지만 최고다. 다음 날 아침 박준영 국장에게 전화했습니다. 국장님, 부탁이 있습니다. 뭔가요? 박준영 국장이 물었어요. 정부 간 장기 공급 계약 논의하고 싶습니다. 가나 정부 공식 제안으로요. 박준영 국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환영합니다. 논의해 봅시다. 조건 협의하죠. 저는 안도했어요. 한국이 긍정적이구나. 오후 계약 초안 회의가 열렸습니다. 양측 실무진이 모였어요. 저는 가나 측 제안을 설명했습니다. 연간 3만 톤 공급 보장, 5년 계약, 가격 안정화 조항 포함. 한국 측이 검토했어요. 물량은 가능해요. 한국 측 담당자가 말했어요. 가격도 협의 가능하고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 있어요. 뭔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품질 기준 준수해요. 우리 기준 맞춰주셔야 해요. 당연하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한국 품질 기준이면 최고잖아요. 그대로 하겠습니다. 한국 측이 만족스러워했어요. 그럼 진행하죠. 회의가 끝나고 박준영 국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차관님, 솔직히 물어도 될까요? 물으세요. 제가 대답했어요. 왜 우리한테만 의존하세요? 다른 나라도 있잖아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어요. 한국 하나에 70% 의존하는 게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한국이 가장 믿을만해요. 품질, 시스템, 사람들. 모든 게 최고예요. 박준영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우리도 책임감 갖고 하겠습니다. 가나 국민들 믿고 계시니까요. 저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마지막 날, 저는 부산신항을 방문했습니다. 세계 6위 컨테이너 항만이라고 했어요.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크레인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컨테이너가 쌓여 있었습니다. 항만공사 직원 김수진 씨가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고등어도 선적돼요. 냉동 컨테이너로요. 하루 평균 50개 나가요. 저는 놀랐습니다. 50개요? 하루에요? 네, 김수진 씨가 대답했어요. 고등어만이 아니에요. 오징어, 참치, 명태도요. 수산물 수출이 엄청나요. 연간 30억 달러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냉동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갔습니다. 하얀 컨테이너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모두 전원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냉동 유지하는 거죠. 김수진 씨가 설명했어요. 영하 20도 유지해요.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경보 울려요. 하나 열어봐도 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김수진 씨가 컨테이너 문을 열었어요.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안은 얼음 왕국이었어요. 상자들이 빽빽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라벨을 봤어요. 가나, 아크라, 나이지리아, 라고스, 세네갈, 다카르. 목적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 상자를 꺼냈어요. 가나, 아크라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거 일주일 후면 제 나라 도착하겠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김수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히 7일이에요. 부산에서 싱가포르 거쳐서 가나 테마항까지요. 지연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시스템이에요. 김수진 씨가 설명했어요. 모든 컨테이너 추적돼요. 실시간으로요. 어디 있는지, 온도는 몇 도인지 다 알아요. 사무실로 갔습니다. 모니터에 지도가 떠 있었어요.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위치였어요.
김수진 씨가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정보가 나타났어요. 현재 위치 말라카 해협. 온도 영하 19.8도, 예상 도착 4일 후. 놀라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물류가 아니었어요. 과학이었습니다. 모든 게 데이터로 관리되고 있었어요. 실시간으로요. 문제 생기면 즉시 대응 가능했습니다. 혹시 문제 생긴 적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있죠. 김수진 씨가 대답했어요. 작년에 컨테이너 하나 고장났어요. 온도 올라갔죠. 즉시 감지하고 가장 가까운 항구로 우회시켰어요. 수리하고 다시 보냈어요. 하루 지연됐지만 물건은 무사했어요. 비용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부담했어요. 김수진 씨가 말했어요. 고객 잘못 아니잖아요. 우리 시스템 문제니까 우리가 책임졌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책임감이 철저하군요. 선적 현장으로 갔습니다.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들어올리고 있었어요. 천천히 정확하게 배에 내려놓았습니다. 오차가 없었어요. 작업자들이 신호를 주고받았습니다. 체계적이었어요. 한 선박을 봤습니다. 선명히 보였어요. 아프리카 스타오. 이 배가 어디 가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서아프리카 노선이에요. 김수진 씨가 대답했어요. 가나, 코트디부아르, 세네갈 거쳐요. 20일 걸려요. 저 배에 제 나라로 가는 고등어가 있겠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김수진 씨가 웃었어요. 100 컨테이너 정도 실려요. 이번 항차는요? 100개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럼 몇 톤이에요? 2,500톤쯤 돼요. 김수진 씨가 계산했어요. 컨테이너 하나에 25톤이거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2,500톤이 한 번에 가는구나. 우리 국민 몇 달 먹을 양이구나. 작업을 한참 지켜봤습니다. 크레인이 쉬지 않고 움직였어요. 컨테이너가 계속 실렸습니다. 빠르고 정확했어요. 실수가 없었습니다. 1시간에 40개씩 실렸어요. 점심시간 항만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작업자들과 함께였어요. 역시 고등어가 나왔습니다. 이젠 놀랍지도 않았어요. 한국에선 고등어가 일상이었습니다. 옆자리 작업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민호 씨였어요. 10년 경력이라고 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어요. 힘들죠. 최민호 씨가 웃었어요. 특히 여름엔 더워 죽겠어요. 하지만 보람 있어요. 무슨 보람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실은 물건들이 전 세계로 가잖아요. 최민호 씨가 말했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생각하면 힘들어도 견딜만해요. 그 말이 또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 이런가. 단순히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생각하는구나. 누군가를 생각하는구나. 오후 항만 관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모니터가 가득한 방이었어요. 실시간으로 항만 전체가 보였습니다. 선박 위치, 크레인 작업, 트럭 이동. 모든 게 화면에 표시됐어요. 센터장 이동욱 씨가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전체를 조율해요. 선박 입출항, 작업 스케줄, 장비 배치. 효율 극대화가 목표예요. 화면을 가리켰어요. 지금 선박 32척 작업 중이에요. 동시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제가 놀라 물었습니다. 시스템이요. 이동욱 씨가 대답했어요. 인공지능이 최적 경로 계산해요. 충돌 없고 대기 시간 최소화하고 작업 효율 최대화해요. 사람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감독하죠. 이동욱 씨가 말했어요. 시스템이 제안하면 사람이 최종 판단해요. 기계 완벽하지 않거든요. 경험과 직관도 필요해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선박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어요. 크레인이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트럭이 물건을 실어 날랐어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같았습니다. 이동욱 씨가 한 선박을 확대했습니다. 아프리카 스타오였어요. 작업 70% 완료. 예상 출항 시각 오후 6시. 정확했습니다. 저 배가 제 나라로 가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동욱 씨가 웃었어요. 무사히 보내드릴게요. 오후 5시 저는 부두 끝에 섰습니다. 바다를 봤어요. 파도가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선박들이 떠 있었어요. 저 너머 제 나라가 있구나. 저 배들이 연결하고 있구나. 김수진 씨가 옆에 왔습니다. 어떠세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말을 잃었어요. 이렇게 완벽한 시스템 처음 봐요. 김수진 씨가 겸손하게 말했어요. 아직 부족해요. 더 나아져야 해요. 아니에요.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최고예요. 제가 본 항만 중 최고입니다. 김수진 씨가 고마워했어요. 가나도 좋은 항만 만드세요. 도와드릴게요. 그 말에 저는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국은 경쟁자로 보지 않았어요. 파트너로 봤습니다. 도와주려 했어요. 이게 한국이구나. 작지만 마음이 큰 나라구나. 저녁 6시 아프리카 스타우가 출항했습니다. 기적이 울렸어요. 배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부두를 떠났어요.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무사히 가세요. 제 나라 사람들 잘 먹게 해주세요. 배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사라졌어요.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저 안에 희망이 실려 있구나. 제 국민들 저녁 반찬이구나. 호텔로 돌아와 마지막 보고서를 썼습니다. 일주일간 본 모든 것. 시장, 공장, 어선, 항만. 시스템, 사람들, 책임감, 파트너십. 빼곡하게 적었어요. 결론을 썼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수산물 공급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품질 관리 철저하고 물류 체계 완벽하고 사람들 책임감 있다. 가나는 한국과 장기 파트너십 맺어야 한다. 이것이 식량 안보의 최선이다. 그리고 개인 소감을 추가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오판했다.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다. 전자제품이나 만드는 곳이라 생각했다. 완전히 틀렸다. 한국은 바다에서도 강자다. 그리고 마음이 따뜻하다. 크기가 아니라 마음으로 재는 나라다.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봤습니다. 부산 야경이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일주일 전과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달라져 있었어요. 한국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존경하게 됐어요. 감사하게 됐습니다. 귀국 전날 아침, 저는 다시 감천항으로 갔습니다. 이정수 선장을 만나고 싶었어요.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새벽 4시 항구는 여전히 분주했어요. 이정수 선장이 배에 있었습니다. 오늘도 출항 준비 중이었어요. 저를 보고 놀랐어요. 차관님. 벌써 가시는 줄 알았는데요. 저는 웃었습니다. 인사하러 왔어요. 감사하다고요. 뭐가 감사해요? 이정수 선장이 손살에 쳤어요. 저는 그냥 고등어나 잡는 사람인데요. 아니에요.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선장님이 제 나라 사람들 먹여 살려요. 정말 고마워요. 이정수 선장이 민망해했습니다. 그냥 제 일했을 뿐인데요. 하지만 눈빛은 기뻐 보였어요. 인정받는 게 좋았던 거죠. 배에 오르시겠어요? 커피라도 한 잔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타실로 갔습니다. 좁았지만 깨끗했어요. 이정수 선장이 커피를 내렸습니다. 인스턴트였지만 따뜻했어요. 함께 앉아 바다를 봤습니다. 어둠 속에 파도가 출렁이고 있었어요. 선장님, 왜 이 일 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정수 선장이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이것뿐이에요. 아버지도 어부였고 할아버지도 그랬어요. 제 피에 바다가 흐르는 것 같아요.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힘들죠. 이정수 선장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이 들수록 더 힘들어요. 몸이 안 따라줘요. 하지만 바다 나가면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이게 제 인생이에요. 가족들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해해줘요. 이정수 선장이 웃었어요. 처음엔 불평했죠. 집에 없다고요. 하지만 이젠 알아요. 이게 제 길이라는 거요. 딸들도 자랑스러워해요. 아빠가 멀리 아프리카까지 물고기 보낸다고요.
아프리카 사람들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있죠. 이정수 선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떤 사람들이 제가 잡은 고등어 먹을까? 맛있게 먹을까? 건강해질까? 그런 생각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이정수 선장은 단순히 돈 벌려고 일하는 게 아니었어요. 의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 국민들을요. 선장님 같은 분들이 계셔서 감사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 나라 사람들이 매일 고등어 먹어요. 배부르게요. 행복하게요. 선장님 덕분이에요. 이정수 선장이 눈시울을 붉혔어요. 그런 말씀하시니 보람있네요. 선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출항 준비 끝났다고 했어요. 이정수 선장이 일어났습니다. 가봐야겠어요. 물때 놓치면 안 되거든요. 저도 일어났어요. 무사히 다녀오세요. 부두로 내려왔습니다. 배가 출항 준비를 마쳤어요. 이정수 선장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또 오세요. 가나에서요. 저는 손을 흔들며 대답했어요. 꼭 올게요. 선장님 고등어 먹으러요. 배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항구를 빠져나갔어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저 배가 오늘 잡을 고등어가 언젠가 제 나라로 갈 거예요. 누군가 먹을 겁니다. 이정수 선장 마음도 함께요. 아침 7시 수협 사무실로 마지막 방문했습니다. 정민호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출국이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후 비행기예요. 인사하러 왔어요. 많이 배우셨어요? 정민호 씨가 물었어요. 너무 많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평생 못 잊을 거예요.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람들이 얼마나 따뜻한지요. 우리도 배웠어요. 정민호 씨가 말했어요. 가나가 우리 고등어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요. 더 책임감 갖고 하겠습니다. 저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파트너로서요. 공항 가는 길, 저는 차창 밖을 봤습니다. 부산 거리가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걸어 다녔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제겐 특별해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이 제 나라를 먹여 살리는구나. 인천공항 도착, 체크인을 마쳤습니다. 출국장으로 향했어요. 돌아보니 이민수 통역사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또 오세요. 저는 손을 흔들며 대답했어요. 꼭 올게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이륙하며 한국을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땅이었어요. 하지만 거대했습니다. 마음이요. 제 가슴 속에 한국이 커다랗게 자리 잡았습니다. 13시간 비행, 아크라 도착했습니다. 집에 왔어요.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제가 달라졌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직원들이 반겼어요. 차관님, 어떠셨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인생이 바뀌었어요. 한국에서요.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일주일간 본 모든 것을 보고했어요. 시장, 공장, 어선, 항만, 시스템, 사람들, 책임감. 직원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우리는 한국과 장기 파트너십 맺어야 합니다. 정부 간 공식 계약이요. 이게 우리 식량 안보의 최선입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관님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카메가 말했어요. 승인 받으면 즉시 진행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빨리 합시다. 한국 기다리고 있어요. 점심시간 저는 시장에 나갔습니다. 다시 중앙시장이었어요. 수산물 구역으로 갔어요. 한국 고등어 좌판 앞에 섰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줄 서 있었어요. 한 여성이 고등어를 샀습니다. 환하게 웃었어요. 오늘 저녁은 이걸로 해결이야.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 여성은 모를 거예요. 저 고등어를 잡은 이정수 선장을요. 새벽 4시에 바다 나가는 사람을요. 아프리카 사람들 생각하는 마음을요. 상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를 알아봤어요. 차관님.
다시 오셨네요. 저는 고등어를 샀습니다. 5마리요. 집에 가져가려고요. 가족들과 먹으려고요. 한국의 마음을 함께요. 2주 후 장관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한국과 장기 공급 계약 체결 진행하라. 저는 즉시 한국 측에 연락했어요. 박준영 국장이 환영했습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빨리 진행하죠. 한 달 후 한국 대표단이 가나를 방문했습니다. 박준영 국장, 정민호 씨, 그리고 실무진 5명. 저희 팀과 회의를 가졌어요. 계약 조건을 협의했습니다. 양측이 제안을 내놓았어요. 가나는 연간 3만 톤 보장, 5년 계약, 가격 킬로그램당 3달러 고정을 원했습니다. 한국은 물량과 기간은 동의했지만 가격은 시장 연동을 제안했어요.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사흘 동안 논의했어요. 때론 팽팽했습니다. 하지만 서로 양보했어요. 최종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연간 3만 톤, 5년 계약, 가격은 기준가 3달러에 시장 변동폭 플러스 마이너스 10%. 양측이 만족했어요. 계약서 서명식이 열렸습니다. 농수산부 대회의실이었어요. 언론이 몰려왔습니다. 카메라가 우릴 비췄어요. 장관님과 박준영 국장이 서명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기자회견이 이어졌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어요. 차관님, 왜 한국입니까? 다른 선택지도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국은 품질 최고, 시스템 완벽, 사람들 따뜻합니다. 제가 직접 봤어요. 부산에서요. 저는 새벽 4시에 어선을 탔습니다. 이정수 선장과 함께요. 바다에서 고등어 잡는 걸 봤어요. 그분이 말했습니다. 누군가 밥 먹고 힘내잖아요. 그 말에 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단순히 장사하는 게 아닙니다. 책임감 갖고 일해요. 우리 국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한국을요. 믿을 수 있으니까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감정이 복받쳤습니다. 박준영 국장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눈시울이 붉어 보였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의존도가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저는 대답했어요. 의존이 아닙니다. 파트너십이에요. 서로 돕는 관계죠. 한국은 시장 필요하고 우리는 공급 필요해요. 윈윈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믿을만해요. 10년 넘게 우리에게 고등어 보냈어요.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어요. 품질 항상 최고, 공급 안정적, 가격 합리적. 이보다 좋은 파트너 없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박준영 국장이 다가왔습니다. 차관님, 감동했어요. 저희를 그렇게 믿어주시다니요. 저는 악수했어요. 당연하죠. 믿을만하니까요. 저녁 만찬이 열렸습니다. 한국 대표단과 가나 고위 관료들이 모였어요. 메뉴는 물론 고등어였습니다. 한국식으로 구운 고등어, 가나식으로 조린 고등어. 두 나라 스타일이 함께 나왔어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박준영 국장이 말했어요. 가나 조리법 독특하네요. 맛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한국 고등어니까 더 맛있죠. 좋은 재료가 요리를 살려요. 만찬 중에 장관님이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한국과 가나의 우정에, 그리고 고등어의 건배. 모두 웃으며 잔을 부딪혔어요. 저도 잔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만찬 후 박준영 국장과 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호텔 로비였어요. 조용했습니다. 차관님, 궁금한 게 있어요. 박준영 국장이 말했어요. 처음 저희 만났을 때랑 지금이 많이 다르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인정했습니다. 처음엔 회의적이었어요. 한국이 뭘 할 수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부산 가서 다 바뀌었어요. 시스템 보고 사람들 만나고 마음을 느끼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뭐가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박준영 국장이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사람들이요. 이정수 선장, 최수진 씨, 김철수 씨. 모두 책임감 있었어요. 단순히 돈 벌려고 일하는 게 아니었어요. 박준영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한국이에요. 우리는 작아요. 자원도 없고요. 그래서 사람이 전부예요. 사람이 최선을 다해야 살아남아요. 그게 우리 방식이에요. 그 방식이 대단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세계가 배워야 해요. 크기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요. 한국이 증명하고 있어요. 다음 날 아침 한국 대표단을 공항까지 배웅했습니다. 박준영 국장이 손을 내밀었어요. 또 뵙겠습니다. 언제든 한국 오세요. 저는 악수했습니다. 꼭 갈게요. 이정수 선장 뵈러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하늘로 사라졌어요.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한국과 가나가 이제 진짜 파트너구나. 5년 동안 함께 가는구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 매체가 왔어요. 계약 의미, 앞으로 계획, 기대 효과.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어요. 차관님, 솔직히 항복하신 거 아닙니까? 한국에게요. 저는 웃었습니다. 맞아요. 항복했어요. 하지만 자랑스러운 항복이에요. 실력 앞에, 진심 앞에 무릎 꿇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저는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그날 기자회견에서 저는 말했어요. 저는 고등어 신봉자입니다. 한국산 고등어요. 이제 우리 국민들도 그냥 생선이 아니라 한국산 고등어라고 부릅니다. 브랜드가 된 거예요. K-팝, K-드라마 좋아요. 제가 계속했습니다. K방산도 대단하죠.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K고등어입니다. 조용히 우리 식탁을 장악했어요. 아무도 모르게요. 그게 더 무서워요. 기자들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한국 고등어가 정말 대단했거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계를 먹여 살리고 있었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콰메가 물었습니다. 차관님, 정말 항복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완전히 항복했어. 하지만 기분 좋아. 왜냐면 이긴 상대가 존경할 만하거든. 그날 저녁 가족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메뉴는 당연히 고등어였어요. 한국산으로 샀습니다. 아내가 구워줬어요. 아이들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먹으면서 이야기했어요. 이 고등어 잡은 사람 만났어. 이정수 선장이라고 해. 30년 어부야. 새벽 4시에 바다 나가. 너희들 생각하면서 고등어 잡아. 아이들이 눈을 크게 떴어요. 정말요?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우릴 생각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누군가 밥 먹고 힘낼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최선을 다해. 품질 좋게 신선하게. 그게 한국 사람들이야. 아내가 말했습니다. 대단하네요. 멀리서 우릴 생각하다니. 저는 웃었어요. 그래서 내가 항복한 거야. 그 마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어. 1년 후 계약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매달 2,500톤씩 고등어가 왔어요. 지연 없이요. 품질도 완벽했습니다. 가격도 안정적이었어요. 가나 시장이 변했습니다. 한국 고등어 공급이 안정되니 가격이 내려갔어요. 더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영양 상태가 개선됐어요. 정부 보건 통계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분기마다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점검 차원이었지만 사실 보고 싶어서였어요. 부산이요. 이정수 선장이요. 그 따뜻한 사람들이요. 어느 날 박준영 국장에게서 제안이 왔습니다. 차관님, 가나 어민들 한국 연수 보내는 거 어때요? 우리 기술 배워가세요. 저는 놀랐어요. 정말이에요? 비용은요? 우리가 부담할게요. 박준영 국장이 말했어요. 파트너잖아요. 같이 성장해야죠. 1년에 10명씩 3개월 연수. 어업기술, 품질관리, 유통 시스템. 다 가르쳐 줄게요. 저는 감격했습니다.
한국은 경쟁자로 보지 않았어요. 키워주려 했습니다. 같이 가려고 했어요. 이게 진짜 파트너십이구나.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꼭 보낼게요. 우리 젊은 어민들요. 3개월 후 첫 연수단이 한국으로 갔습니다. 가나 어민 10명이었어요. 저도 배웅 나갔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와. 한국 사람들 따뜻해. 겁먹지 마. 어민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석 달 후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한 어민이 말했어요. 차관님 대단했어요. 시스템, 기술, 사람들. 모든 게 배울 점이었어요. 뭘 제일 많이 배웠어? 제가 물었습니다. 어민이 대답했어요. 책임감이요. 한국 사람들은 물고기 잡을 때 소비자 생각해요. 누가 먹을지, 맛있을지, 안전할지. 그게 인상적이었어요.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할 거예요. 다른 어민이 말했습니다. 품질 관리 철저히 하고 위생 신경 쓰고 소비자 생각하고. 한국처럼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변화가 시작되는구나. 2년 후 가나 어업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연수 받은 어민들이 기술을 전파했어요. 품질이 좋아졌습니다. 위생이 개선됐어요. 소비자 신뢰가 높아졌습니다. 어느 날 국제수산 포럼에 초대받았습니다. 아프리카 수산업 발전 사례 발표였어요. 저는 가나와 한국 파트너십을 소개했습니다. 청중이 감탄했어요. 발표 후 여러 나라 관료들이 다가왔습니다. 나이지리아, 세네갈, 케냐 모두 한국과 협력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박준영 국장을 소개했습니다. 한국은 모두와 파트너 될 수 있어요. 저녁 만찬에서 한 유럽 관료가 물었습니다. 차관님, 한국 의존 위험하지 않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의존이 아니에요. 신뢰예요. 3년 동안 한 번도 실망한 적 없어요. 그게 답입니다. 유럽 관료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럽네요. 그런 파트너 있어서요. 저는 말했습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한국 문 열려 있어요. 열린 마음으로 가면 돼요. 3년째 되던 해, 이정수 선장이 은퇴했습니다. 65세였어요. 박준영 국장에게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즉시 한국행 비행기를 탔어요. 은퇴식에 참석하고 싶었습니다. 부산 도착, 은퇴식장으로 갔습니다. 수협회관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어민들, 관계자들, 가족들. 이정수 선장이 단상에 섰어요. 35년 어부 생활 마칩니다. 이정수 선장이 말했어요.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요. 제가 잡은 고등어로 누군가 밥 먹고 힘냈으니까요. 그게 제일 기뻤어요. 특히 아프리카 친구들이 좋아해줘서 고마웠어요. 이정수 선장이 계속했어요. 가나 차관님도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일어나 박수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식이 끝나고 이정수 선장과 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퇴 어때요? 제가 물었어요. 아쉬워요. 이정수 선장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바다가 그리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쉴 때가 됐죠. 선장님 덕분에 제 국민들이 잘 먹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이정수 선장이 손을 잡았어요. 저도 잊지 못해요. 차관님이 새벽 4시에 배 타던 거요. 그때 느꼈어요. 우리 일이 의미 있구나. 저는 선물을 꺼냈습니다. 가나 전통 목각이었어요. 어부 형상이었습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제가 말했어요. 선장님은 가나 명예 어민이에요. 이정수 선장이 받아들고 눈시울을 붉혔어요. 호텔로 돌아와 노트에 적었습니다. 오늘 이정수 선장 은퇴식 다녀왔다. 35년 어부 인생 마감했다. 마지막까지 겸손했다. 자랑 안 했다. 그냥 보람 있었다고 했다. 이게 한국이다. 조용하지만 위대하다. 4년째 계약 연장 협의가 시작됐습니다. 5년이 다 돼가니까요. 양측 모두 연장 원했어요. 저는 제안했습니다. 이번엔 10년 어때요? 더 안정적으로 가죠. 박준영 국장이 동의했습니다.
좋아요. 물량도 늘릴까요? 연 4만 톤으로요. 저는 계산했어요. 가능합니다. 우리 수요 늘어나고 있어요. 인구도 증가하고요. 새 계약서가 만들어졌습니다. 10년 4만 톤, 기술 협력 강화, 공동 양식 사업 검토. 내용이 풍성했어요. 진짜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서명식이 또 열렸습니다. 이번엔 대통령님도 참석하셨어요. 한국 장관님도 오셨습니다.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명했어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4년 전 저는 항복 선언했어요. 한국 고등어에게요. 오늘 다시 선언합니다. 앞으로 10년 더 항복하겠다고요. 기꺼이요. 왜냐면 한국은 믿을만 하니까요. 4년간 단 한 번도 약속 안 지킨 적 없어요. 품질 최고, 공급 안정, 가격 합리. 이보다 좋은 파트너 없어요. 그래서 10년 더 함께 가겠습니다. 기자들이 박수쳤습니다. 저도 박수 받으며 생각했어요. 4년 전 제가 한국 무시했었지. 작다고 별거 아니라고. 완전히 틀렸어. 한국은 거대해. 마음이. 그 마음이 세계를 먹여 살려. 만찬에서 대통령님이 건배를 제의하셨습니다. 한국과 가나의 우정에, 그리고 앞으로 10년의 건배. 모두 잔을 들었어요. 저는 박준영 국장을 봤습니다. 서로 웃으며 잔을 부딪혔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마지막 노트를 썼습니다. 오늘로 4년 여정이 끝나고 새로운 10년이 시작된다. 저는 한국에게 감사한다. 가르쳐줘서, 파트너 돼줘서, 제 편견을 깨뜨려줘서. 저는 이제 자신있게 말한다. 한국은 위대하다. 크기가 아니라 마음으로 위대하다. 자원 없지만 기술로 위대하다. 조용하지만 결과로 위대하다. 그리고 제 나라 사람들 배부르게 해줘서 가장 위대하다. K-팝, K-드라마, K-방산. 모두 대단하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K-고등어다. 조용히 세계를 장악했다. 식탁을 지배했다. 그리고 한 아프리카 관료의 마음을 완전히 정복했다. 저 아데사요 윌리엄스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선언한다. 저는 고등어 신봉자다. 한국산 고등어 신봉자다. 앞으로 10년, 아니 평생 그럴 것이다. 감사합니다, 한국. 작지만 위대한 나라. 조용하지만 강한 사람들. 고등어 하나로 세계를 움직이는 기적의 나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